우리가 지금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우리는 과거 속에 살게 될 것이다. 피터 엘리어드의 명언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합니다. 따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박수로 시작을 해보죠. 오늘 개강 첫날입니다. 우리 어법 기초반 오늘 공부할 내용, 자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 강좌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풀이반, 그 다음에 각 문형별 듣기반, 독해반, 작문반 이런 것도 있는데 어법 대비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장 강의에서 어법 기초반을 제가 예전에 개설했을 때는 그때 당시 수요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어법이라는 파트 자체가 시험 과목에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소홀히 하고 별로 중시해서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어법 기초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6급 과정 수업을 듣긴 듣는데 기본적으로 문장 안에서 주술목도 못 찾고 그 다음에 수식어 성분에 대해서는 감도 못 잡는 거죠. 수식어는 어떻게 순서가 배열되는지, 특히 관형어와 부사어, 보어에 대한 용법을 잘 모르세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주어, 수어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차차 우리가 관형어, 부사어, 보어까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요.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딱 열흘 과정이에요. 그래서 10일 동안 알차게 엑기스만 골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문형에서부터 품사 이르기까지 모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단독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숙제는 매 시간마다 조금씩 드릴 거예요. 한 30분 정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분량. 그러니까 가급적 수업 시간 안에 모든 내용들을 다 외우려고 노력하시고 30분 정도만 할애해서 복습하기. 전혀 복습 안 하면 금방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30분씩 꼭 복습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강의 동시들께는 올패스 또 I'm 라이브 등 현장에서 공부한 내용을 모두 촬영하기 때문에 또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 수강증 검사는 개강 3일 동안 계속 진행되니까 가지고 다니시면 됩니다. 개강일 배부 자료는 조금 전에 다 전달 받으셨습니다. 자, 오프라인 수강생분들은 이렇고 온라인 수강을 하고 계신 전국 각지의 동시분들은요. 교재,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어 어법 교과서 참고로 보시거나 아니면 화면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에 다 나오니까요. 자, 칠판 보시죠. 우선순위 어법 20. 오늘부터 기초를 다질 과정은 바로 중국어 어순부터 품사 이르기까지 정리하게 되는데 자, 중국어 기본 어순 다 같이 주어, 수어, 목적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네. 주, 술, 목 이후에 또 주어 앞에서 주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 뭐라고 합니까? 관형어. 그렇죠. 관형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수어 앞이나 또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수어를 꾸며주고 제한해주는 성분을 뭐라고 그러죠? 부사어. 그렇죠. 부사어. 네. 그 다음 수어 뒤에서 수어를 보완해주고 보충해주는 역할 시작. 보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부사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어, 보어, 관형어, 목적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딱 이 개념을 심어두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품사에 대한 정의. 고개 들어보세요. 품사. 사자로 끝나거든요. 문장 성분은 분자로 끝나네요. 그죠? 자, 품사는 각 단어별 갈래를 모아놓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람의 명칭, 장소의 이름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라면 명사. 그 다음에 사람의 이름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 이거 대명사. 동작을 나타내는 거 동사. 뭔가 사물에 대한 모습, 형태를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 형용사. 그 다음 동사나 형용사 앞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성분 부사. 명사랑 결합해서 구를 이루어서 주로 문장 맨 앞 또는 주어 뒤 술 앞에 놓여서 부사어 성분을 결성할 수 있는 거 전치사. 네, 그 밖에도 조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란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 그렇죠? 공통된 성질끼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작, 동사, 행위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동사. 그죠? 사물에 대한 상황 묘사해주는 거 이거 형용사. 그래서 품사라는 것은 사자로 끝납니다. 있는 집안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자 품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따라해보세요. 다 같이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 네, 다시 말해 품사는 있는 집안이다. 사자로 끝난다.
의사, 변호사, 판사처럼 남부럽지 않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등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10개의 품사였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고요. 우리 동시들 한번 따라 하신 다음에 제가 시킬게요. 자, 눈 감고 따라해 보세요. 명사, 대명사, 수사, 양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조사. 네, 여기까지. 자, 우리 현숙 동시부터 2개씩 외워보세요. 네, 괜찮아요. 네. 명사, 대명사. 그렇죠? 또 정민 동시. 수사, 양사, 부사, 형용사. 은솔이? 동사, 형용사. 아까 했는데. 네, 괜찮아요. 당황했어요. 부사, 전치사. 부사, 전치사. 네. 그렇죠. 접속사, 조사. 근데 이 용어가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6급반을 들으시는 분들, 5, 6급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품사를 잘 몰라요. 품사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고, 그래서 품사라는 게 단어를 공통된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고 이러한 10가지 품사가 있다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급이든 5급이든 6급이든 이게 가장 기본인 기본 베이스예요. 자, 기본기를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사에 대한 정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품사편 들어갈 때 자세히 다룰 거라서 요 갈래는 간략하게만 볼게요. 몇 가지만. 자, 동사 볼게요. 사람 또는 사물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또는 작용. 그 다음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 성질 또는 동작, 행위 등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질을 묘사하거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바로 형용사죠. 그 다음에 부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주로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면서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품사 부사고요. 네, 부사. 그 다음 조사 좀 보겠습니다. 조사. 조사하면은 동태조사, 어기조사, 구조조사 이렇게 3가지 조사로 나뉘는데 단어 혹은 구두 위에 붙어서 어떠한 어법작용을 부과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지금 공부한 내용 가운데 제가 뒷페이지에서도 강조하겠지만 명사서부터 여기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수사, 양사까지는 중국어에서 우리가 실사라고 불러요. 실사. 그 다음 부사, 전치사, 조사, 접속사는 허사라고 불러요. 허사.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실사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단어라서 문장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허사는 가공의 단어예요. 가공. 허위로 만들어진 가공의 단어. 그래서 이 허사끼리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례로 보단而且라는 접속사가 있을 때 접속사만으로 문장 못 만들죠. 근데 수사, 양사 같이 결합하면요. 예를 들어서 니买几个? 너 몇 개 사니? 했을 때 3거, 3개. 문장 되죠? 간단히 끝나죠. 그죠? 今天星期几? 今天星期三, 星期三, 수요일이라는 시간 명사가 문장 만들죠. 그래서 이 명사서부터 양사까지는 실사 개념이고 그 다음에 부사부터 접속사까지는 허사 개념이다. 얘네끼리는 문장을 만들 수 없다. 요 기본 개념을 세워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은 문장 성분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사자로 끝나는 거 그 단어의 성질끼리 모아놓은 갈래를 뭐라고요? 시작! 품사라고 했죠. 이번에는 문장 성분이에요.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이라서 대체로 쉽습니다. 자,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는 최소의 구성 성분, 이것을 바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장 성분 이루는 거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읊으셨던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어, 보어 이렇게 6가지로 나뉘게 되는 거죠. 고개 들어보세요. 품사는 사로 끝납니다. 사자 집안이었어요.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쉽게 문장 성분은 생성가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성분은 생성가게다. 어자로 끝나요. 네, 고등어, 문어 할 때 그 어자처럼 이렇게 어로 끝나는 거 이게 문장 성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어의 어순 가운데 주어, 수어, 목적어, 관용어, 부사, 보어 전체적인 구성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어, 수어, 목적어 잘 알고 계시니까 관용어, 부사어, 보어를 살짝 살펴볼게요. 관용어란 건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을 바로 관용어라고 하죠. 부사어는 수로가 되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문장 맨 앞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 제한하는 성분을 부사어라고 하죠. 자, 보어, 수로 뒤에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 보어. 보어는 종류가 6가지나 돼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중국어 수준이 향상되어서 아주 세련된 문장을 작성하고 싶다. 그렇다면 보어를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중작 하실 때 장문의 어떤 그 고득점 요령도 역시 보어 사용에 있어요. 나중에 6급 단계 올라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어 어순 가운데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교재를 참고로 보시고 하나하나씩 숙지해 보세요. 자, 첫째, 보어 목적어는 수러 뒤에 놓인다. 보어와 목적어의 위치. 자, 칠판 보세요. 수러 뒤에서 수러를 보충해주는 역할 바로 보어죠. 그 다음 보어 뒤에 문장 성분 목적어가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러 목적어 그 다음 보어를 맨 뒤로 빼주거나 보어 성분을 갖다가 이상한 데다 얼토당토 아닌 데다가 주어 뒤에 집어넣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영어랑 혼동 느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어에서 보어는 영어처럼 뭐 주격보, 목적격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수러 뒤에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수러 뒤에 붙은 게 아니라 주어 뒤,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 붙었으면 그 성분은 이제 더 이상은 보어가 아닌 거죠. 부사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我看过一次,我看了一次 할 때 이츠는 동작 뒤에 놓이면 그건 보어예요. 동량보라고 불러요.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근데 我一次也没看过 라고 하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할 때 이 이츠의 위치는 어디예요? 주어 뒤, 수러 앞, 부사어 자리죠. 我一次也没까지 부사어예요. 看过할 때 칸이 수러죠. 그래서 주어 뒤,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 놓으면 무조건 부사어라고 보셔야지 품사는 바뀌는 게 없는데 문장 성분은 위치가 바뀌면 문장 성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러 뒤에는 보어나 목적어 오게 돼 있다. 보어가 수러 뒤에 놓이지 않는다면 이건 더 이상 보어가 아니라 부사어 자리면 부사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목적어 앞에 수식성 성분으로 놓이면 그러면 그거는 또 관형어가 되는 거죠. 네, 목적어 앞에 관형어. 자, 그래서 우리 예문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我写完了日记 한 번 더 시작. 我写完了日记 여기서 写完日记라는 표현은 일기를 다 썼다라는 수러 목적어인데요. 수러 뒤에 보어, 완 결과 보어와日记 목적어 놓였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관형어의 순서예요. 관형어란 건 주어나 목적 앞에 놓이는 요소죠. 주어나 목적 앞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을 관형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위치죠. 네, 구체적인 예로는 我的姐姐有漂亮的女儿 같이 시작. 我的姐姐有漂亮的女儿 네, 我 여기서 我가 주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인칭되면서 보면 흥분해가지고 주어인 줄 알고 착각하는 분들 계신데 姐姐가 주어죠. 姐姐가 주어고 그 다음에 有가 수로고 女儿이 목적어죠. 누나가 혹은 언니가 딸이 있다. 예쁜 딸이 있다. 이런 표현이고요. 요 앞에 관형어 또 요 뒤에 목적어 앞에 관형어 이렇게 두 개의 관형어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형어를 배우는 시간에는요. 관형어를 이루는 요소 가운데 어떤 품사들이 관형어를 이루는지도 함께 꼼꼼히 공부하고 예문과 함께 항상 우리 수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제 문제를 한 3문제씩 다루면서 기출 예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응용력을 길러 나갈 겁니다. 자, 다음은 부사어는 수러 앞에 놓이는데요. 여러분 칠판 잠깐 보세요. 부사어가 주어 앞에 부사어도 있지만 수러 앞에 놓이는 부사어가 더 중요해요. 이 순서 나열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부사어는 일반적으로 수러 앞에 놓입니다. 이 문장을 승혜가 한번 읽어볼게요. 日记 그렇죠. 日记라고 하죠. 我已经 이징은 시간 부사라고 합니다. 시간 부사. 나는 이미 잘 썼습니다. 일기를. 그래서 주어, 수러, 목적어 요 사이에 자 이징이란 단어는 주어 뒤 수러 앞 부사어 자리 수러 앞 부사어 자리에 놓였어요. 네, 시간 부사어 해서 품사 부사 문장 성분 부사어 품사 부사는 일반적으로 부사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랑 결합해서 관형어로 쓰이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이거나 보어 정도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작. 我已经写好了日记 네. 자, 다음은 조금은 그 완성도가 높은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완성도 높은 문장을 배우기 위해 하나하나 기초를 다지고 있거든요. 자, 이 문장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刚才我的妹妹在屋里
吃完了一个面包. 네, 방금 내 여동생이 방에서 먹었다. 다 먹었다죠. 그 다음 한 개의 빵을 해서 주술목 문장은 妹妹吃面包였던 것을 수식어를 막 집어넣는데요. 주어 앞에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시간명사 깡차에는 부사어 자리에 다 함께 깡차에. 그 다음 我는 관형으로서 妹妹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 여동생이지 남의 여동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我的妹妹 시작. 我的妹妹 관형어. 在屋里 공간, 장소, 방향 등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들은 대부분 주어 뒤 수라 부사어 자리에 놓여서 주어 뒤 수라 앞에서 수러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이죠. 어디서 먹었다고요? 방 안에서. 그래서 在屋里 시작. 在屋里 부사어입니다. 吃 동사 수러 吃 뒤에 완이라는 동사 다 끝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결과보어 완. 네, 이거 보어 성분이죠. 그 다음 이거 면bao 할 때 이거 수량을 제한해주고 있네요. 목적 앞에서 목적어를 제한 수식하는 성분 관형어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부사어, 관형어, 주어, 부사어, 수러, 보어, 관형어, 목적어가 모두 속해 있는 문장, 이 문장을 한번 익혀봤고요. 다음은 현장 강의 동시애들 또 인강 듣고 계신 전국 각지의 동시애들은 눈을 감고서 이 문장을 읊어보세요. 자, 제가 한글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국어로 눈 감고. 방금 내 여동생이 방 안에서 빵 한 개를 다 먹었다. 시작. 刚才我的妹妹在屋里吃完了一个面包. 응용해 볼게요. 방금 내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어렵나요? 거실? 客厅이라고 해요. 거실에서 客厅 거실에서 국수 3그릇을 다 먹었다. 시작. 刚才我的爸爸在客厅里吃完了3碗面条. 네, 3碗面条.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중국어 어렵지 않아요. 주술목 뼈대 세우고 살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주어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어와 수로편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주어에 대한 정의 우리 은솔이가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그렇죠. 주어는 서술의 대상으로 동작을 직접 가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받습니다. 잠깐 절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나게 되면 그 받자문, 그 다음에 빼이자문 이런 것들도 배우시게 되는데요. 우리 수업 시간에도 다뤄집니다. 빼이자문의 경우는 동작을 당하는 주체가 주어예요. 예를 들어 我被妈妈骂了一顿 이렇게 하면은 내가 엄마한테 야단을 맞은 거죠. 엄마가 나를 야단친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동작을 할 수도 있지만 我去 예를 들어서 我去图书馆 하면 내가 동작을 하는 거지만 동작을 받는 거는 이런 빼이자문 사역동사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받거나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주어를 이루는 구성 성분들이에요. 같이 따라해 보시죠. 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사, 동사, 형용사, 각종구. 네, 품사 가운데서는 주어를 이루는 대표적인 단어들이 명사나 대명사예요. 하지만 수사나 수량사가 주어가 되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동사, 형용사도 마찬가지고요. 각종구.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차례인데 고개 잠깐 들어보세요. 명사나 대명사는 익히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간단히 같이 这本书是我的 시작. 这本书是我的 일 때 수가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놓이면 주어죠. 그 다음에 我是韩国人 시작. 我是韩国人 네, 대명사 我는 주어 자리에 놓이죠. 그 다음 수사 수량사 중에서요. 중국인들은 숫자 8을 좋아하고 한국인들은 숫자 7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7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시작. 7是韩国人最喜欢的数字. 그럼 8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다. 시작. 8是中国人最喜欢的数字. 그렇죠? 자, 동사나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놓이면 주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네, 恐怕. 다 같이 恐怕. 한 번 더 恐怕.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때 쓰는 공파입니다. 취, 가는 것은 공파. 어쩌면 不行, 안 될 것 같다. 사실은 去行 해도 되지만 不行 해서 안 될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취 자체가 품사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 자리에 이 단어가 놓인다고 해서 품사가 막 동사였던 게 명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단어도 있지만, 그래서 품사는 바뀌지 않지만 문장 성분은 바뀌어요. 취, 가는 것은 어쩌면 안 되겠는걸? 이런 문장. 바로 취가 동사로서 주어 자리에 놓으면 주어고요. 그 다음에 겸손함은 일종의 미덕이죠. 이럴 때虚心是一种美德. 시작. 虚心是一种美德. 네, 겸손함은 일종의 미덕입니다. 이런 문장에서는 겸손함이라는 이 쉬신이란 단어가 형용사로서 형용사지만 주어 자리에 놓이면 주어거든요. 그래서 주어 是美德 이렇게 해서 虚心是美德 주술목 이종은 관용어로 쓰인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虚心是一种美德虚心是一种美德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각종 구 중에서요. 제가 각종 구 가운데 여러분들은 중국어 공부가 재미있으셔서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숙 동주가 중국어를 배우는 것은 아주 재미있다. 중작. 学汉语很有意思 해도 되고요. 学习汉语很有意思 해도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学汉语라는 동사구 다 같이 学汉语 또는 学习汉语 네, 学习汉语든 学汉语든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이죠. 이런 걸 동사 구라고 합니다. 구라는 건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된 형태를 구라고 불러요. 구란 단어가 2개 이상 결합된 거. 그래서 동사 구가 있고요. 명사 구, 주술 구, 형용사 구 이런 다양한 구들이 있는데요. 잠시 후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각종 구의 형태까지도 주어를 이룰 수 있다. 다음은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답, 명령과 건의, 불특정한 주어, 그리고 자연현상 가운데 고개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우리 현숙 동생한테 你吃饭了吗?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吃了吗? 그럼 주어가 생략됐네요. 일상 회화에서는 중국인들 굳이 니, 닌 이런 걸 다 꼭 넣어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吃饭了吗? 吃了没? 吃了没? 그냥 吃了没? 吃了没有 줄여서 吃了没잖아요. 이런 형태의 문답에서는 吃了 니나? 뭐 이거는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문답에서는 주어를 생략할 수 있고 명령과 건의,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뭐뭐 합시다 라는 형태 역시 주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走吧, 吃吧, 请喝. 그렇죠. 请喝茶 뭐 할 때도 주어 请您喝 이런 표현 안 하죠. 그냥 请喝라고만 하죠. 그 다음에 또 불특정의 주어. 불특정의 주어라는 거는 우리 현장 강의 동시들 요 용어가 생소해서 이거 뭐 어법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불특정.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는 말들. 예를 들면 속담, 관용적 표현 이런 것들은 주어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해서 조금 전에 뭐 쉬신시 이종 메이더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장이거든요. 주술목 다 들어가게 한 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우정에 대해서 강조하거나 또는 또 그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식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보통 불특정 주어, 주어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거 혹시 정민통씨에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불특정 주어. 딱히 기억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네. 혹시 우리 이슬 선생님 혹시? 불특정 주어. 이거는 속담, 성어 같은 거 나중에 이제 5, 6급 단계로 올라가시게 되면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뤄질 텐데요. 이건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불특정 다수 뭔가 느낌은 오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현상. 자연현상 하면은 下雨了,刮风了. 다 함께 下雨了,刮风了. 예, 이럴 때 시아위와 꽈펑에서 어떤 분들은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위시아러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현상의 경우 그냥 시아위, 꽈펑 자체로
그냥 끝나야지. 이건 보시면 동사 플러스 명사결합, 또 동사 플러스 명사결합인데요. 이 자연현상의 경우는 뭐风刮了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이 수식성 성분으로 막 风突然从南边刮起来了 이렇게 좀 수식성 성분이 화려하게 들어갈 때는 쓰는 경우도 간혹은 있지만 대체로 일상 회화에서나 간단한 문장 중작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교체하시면 안 되고 그대로 그냥 下雨了刮风了 한 번 더 下雨了刮风了 그렇죠. 여기까지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께 제가 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주어진 문장 3문장을 중적하십니다. 자, 3분 후에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好，现在开始。好，时间到。 자, HSK 시험에 대한 그 경향을 좀 말씀드릴게요. 3급 시험에서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3급 시험, 2급 시험부터 말씀드릴게요. 2급 시험에서는 독해 시험 안에 이렇게 병음을 써놓고 그 다음에 원가로 해놓고서 그 병음에 걸맞는 단어를 집어넣는 형태가 2급 시험에 나오고요. 3급 시험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이런 어떤 중작의 형태들이 출제가 되다가 4급 시험부터는 순서 배열형. 그래서 4급, 5급 시험에서는 순서 배열형의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4급 시험에서 50점, 300점 만점 가운데 50점. 그 다음 5급 시험에서는 300점 만점 가운데 40점이 이 순서 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순수 어법을 묻는 유형이 바로 이렇게 각각 뭐 50점, 4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급 시험은요? 6급은 별도로 뭐 딱 이렇게 딱히 어법이 드러나진 않지만 장문 중작하실 때 100점 만점 가운데 어법 순서가 좀 오류가 나거나 중국인들이 쓰지 않는 형태로 쓰게 되면은 점수가 5점에서 10점씩 확 깎여요. 그래서 장문에서는 고득점 나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만약에 100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대략 뭐 한 240, 50점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장문은 70점. 그런 경우가 많아요. 240, 50점대, 60점대 받아도 그거는 장문의 난이도가 그만큼 높다는 데 있죠. 그래서 4, 5급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잘 밟아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쌍은 이 문제는 잘 푸신 것 같아요. 쌍은 쌍크 할 때 쌍 잘 찾으셨죠? 그래서 쌍 역삼각형 크 삼각형 해보시고요. 이거는 동사입니다. 다음 我们 대명사죠. 이어서 또는 부사입니다. 表演课, 表演, 공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공연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 과목이라는 명사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课 자체는 上课 이렇게 볼 수도 있고 上表演课 한꺼번에 큰 삼각형 하셔도 됩니다. 자, 주어는요. 시작. 我们 수로는 上 목적어 表演课 그럼 또는 부사어니까 품사 부사 문장 선보 부사어 해서 我们都上表演课 시작. 我们都上表演课 간단히 끝났습니다. 자, 다음 房间, 灰尘 그리고 这个都是 이렇게 네 단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첫 번째 房间은 우리 정민 동시에 房间은 품사가 명사 그렇죠. 灰尘은요? 동사인 것 같아요. 형용사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좀 어렵죠. 灰尘 이거 먼지라는 명사예요. 명사예요. 이게 좀 어렵죠. 네, 자 다음 게 灰尘 한 번 더 灰尘 네, 灰尘 그 다음에 这个 지시대명사 거 양사죠. 지시대명사 플러스 양사 그리고 또 부사고요. 是 동사입니다. 품사 중에서는 부사는 동사 앞에 또는 형용사 앞에 놓여서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전체 문장의 구성은 这个房间都是灰尘 해서 这个 관형어 房间 주어 또 부사어 是 수러 灰尘 목적어예요. 그래서 은근히 느낌은 오는데 이거 문장 성분 구분하기 좀 난해한 그런 형태는 왜 그러냐면 灰尘이라는 어려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必须要 背生词. 예, 요거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기본기가 길러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실사 위주로 단어 암기량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필히 하루에 한 최소 30개 정도는
최소 30개 이상. 알겠죠? 자, 다시 한번. 这个房间都是灰尘. 시작. 这个房间都是灰尘.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요. 우리 지숙 동슈가 하나씩 문장 구조를 제시어들을 품사 구분해 보세요. 是 동사, 명사. 그렇죠. 무슨 부사일까요, 이거는? 그렇죠. 정도 부사겠죠? 명사. 잘 모르겠어요. 네, 여밍은 형용사예요. 여러분, 여밍 형용사 플러스 더랑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是 동사고, 博士 명사고, 非常 부사, 爸爸 명사. 그 다음에 여밍 형용사예요.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爸爸일까요? 博士일까요? 博士是爸爸일까요? 아니면 爸爸是博士일까요? 爸爸是博士. 그래서 사람 명사랑 사물이나 어떤 명칭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면 사람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爸爸是非常有名的博士.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爸爸 주어, 是 수로, 목적어는 博士. 다시 한번 爸爸是博士. 자, 형용사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 정도부사랑 동반이 되어서 정도부사 플러스 형용사 결합. 다 함께 非常有名. 그렇죠. 爸爸是非常有名的博士. 그래서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우선순위 어법 20에서는 주어편 먼저 다뤄봤습니다. 자, 주어편의 세 문장 다시 한번 정리하고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우리들은 모두 공연 과목을 수업을 듣습니다. 시작. 我们都上表演课. 그렇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장. 방 안에는 다 먼지로 가득합니다. 시작. 这个房间都是灰尘. 네. 다음. 아버지는 매우 유명한 박사님이십니다. 시작. 爸爸是非常有名的博士. 네, 좋아요. 오늘 숙제는 지금 배운 이 주어편의 주어에 대한 마인드 맵을 그려오시는 거고요. 숙제 첫째, 주어 마인드 맵. 어떻게 그리시냐면 주어에 대한 정의서부터 정의, 종류, 주어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네, 세 가지를 복습 먼저 한 다음에 안 보고 그려오시는 거예요. 제가 내일 검사를 해볼게요. 30의 노트에다가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 오늘 배운 문장을 한글로 1번, 2번, 3번 한글로 뜻을 적으신 다음에 중국어로 써오시는 거. 네, 한글, 중장, 한중, 네, 그런 연습을 해오시면 됩니다. 30분밖에 안 걸릴 거고요. 빠른 분들은, 진짜 빠르게 하신 분들은 뭐 한 10분, 2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주어편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 수어편, 네, 우리 오프라인 수강생분들 잠시 후에 진행됩니다. 好，大家辛苦了。